왜 안산에 주목을 합니까? 지금 안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안산망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왜 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안산에 재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산시장 선거에서 대선도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 특별히 제가 대선 분석을 하던 중에 지방선거 데이터를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고, 안산이 도대체 어떤 도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안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무너져가는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것이 민주 진영의 시장이 저쪽 보수 진영 쪽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너져 내리는 한 축이 내리는 거에 그것이 합당한, 합리적인 또는 정당한, 투명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예선에서도 있었고 전국에서 골고루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간다면 2년 뒤에는, 왜 제가 아무런 미래라고 하냐면 대선, 지방선거, 그 다음은 2년 뒤 총선이란 말이죠. 총선에는 지금 나타난 현상이 고스란히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뻔하고, 안산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분이 계신데 인근의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5살 모두 더불어민주당인데 2년 뒤에 반토막은 많이라도 지킬 수 있을지, 지금 그러한 내용을 잡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우선 핸드폰을 한번 해주십시오.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주십시오. 검색을. 제가 왜 그러냐 했냐면, 우리가 어떤 선입견적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에이, 선관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선거기관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검색창 구글이든 네이버든, 구글 괜찮습니다. 검색창에다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라는 8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한국산 띄우고 전자개표기하고 딱 눌러봐 주십시오. 한국산 전자개표기.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입력하고 딱 눌러봐 주시면 쭉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에서 제작한 전자개표기를 해외에 판매를 하고 수출을 했는데, 그것을 수입한 나라마다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심지어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사임하고,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후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당에서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는보다도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 그러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판매를 해서 그 나라가 부정선거를 저지르다가 그 나라 국민들한테 들켜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유혈 사태가 났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나머지 쭉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선 여기다 주목을 해주십시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수출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심이 생기죠. 그 중간에 결국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구글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입력해보니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을 일으키스, 그 다음에 한국산 개표기 문제를 망한다, 해외에서 악명 높은 한국산 전자개표기, 또다시 거론된 한국산 전자개표기 등등, 미국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의 경고 등등, 제가 쓴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미력 아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은 부정선거 질문에 독일에서도 전자개표는 위헌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독일에서 전자개표는 위헌입니다. 독일에서는 투표한 박스가 이동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도 그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중앙선관위를 움직였거나 그렇게 해서 그들과 야합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입맛에 맞는 세력에게 몰아서 줬던 데이터가 있을 뿐이지 결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뉴스만 쳐도 뉴스, 아까는 전체를 보신 거고 뉴스만 쳐도 쫙 수많은 우리 전자개표기가 그동안 외국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건 모르고 계셨잖아요. 대부분 국민들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외국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랬을까요? 중앙선관위와 A웹,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이라는 겁니다. A웹이 있어요. A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A웹이라는 국제기관을 만듭니다.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그 A웹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를 통해서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에 썼던 또 동일한 방식의 전자개표기를 해외에 수출해 왔다는 것이죠. A웹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에 판매를 했더니 2016년 5월달에 케냐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케냐에서 케냐에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판매가 된 거죠. 케냐 부정선거 모임 한국연료 기자 진실은 기사가 나왔고요. 2018년 5월에는 이라크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이라크에서는 한국 선관위가 이라크 부정선거 한복판 망신 사이트,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옆에 저 박스들, 수작업을 재검표를 기다리는 박스입니다. 막상 열어보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중간층의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재검표를 해보자 해서 재검표를 작업을 해보니 한국산 대표기로는 1363표가 나왔는데 수작업으로 분류를 했더니 115표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12배. 그래서 기사를 보면 지난 5월 이라크 총선거에 사용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대표 결과에 부정으로 제기하며 이라크 정부가 수작업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 결과 한국산 전자개표기 대표 결과와 최대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투르크멘 전선은 738표를 얻어 전자개표기에서 얻은 145표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됩니다. 전자개표기에는 145가 나온 거예요. 근데 수작업을 해보니 738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 아랍계 동맹은 전자개표에서 46표를 얻었지만 수작업과 239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르크 애국 동맹은 전자개표에서 1363표를 받았는데 수작업을 해보니 115표에 불과하더라. 한국산 전자개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 이라크에서.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 하고 우리 중앙선관위가 결탁을 해서 저거를 작업을 했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투르크 애국 동맹이네. 115표 제일 꼴찌인데 그걸 1363까지 만들었으니 저기서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는 말이에요. 이라크 2018년 5월 12일 날 이라크는 한국산 전자개표기 7만 대를 수입합니다. 어떻게 저것이 저렇게 건너갑니까?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을 하는 사람은 국제기구가 만든 A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을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국가 예산으로 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미르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자개표를 만드는 업체로부터 7억 원어치를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구발민주주의 국가에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해서 이런 써봐라. 참 기가 막힌 시스템이다. 그러고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를 본 그쪽의 정치 세력의 일부는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겠죠. 그거를 보고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메이크업을 얼마 더 1,500원어치.
그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A웹 사무총장을 하면서 미르 시스템과 함께 우리 시스템을 판매하고 이득을 취하고, 저는 단순히 그런 국제기구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도 황당하게 짜리었지만, 어떻게 단독으로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A웹이라는 국제기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만들어왔다. 이게 2016, 17, 18년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4년 차인 2011년부터 착수가 된 자료입니다. 이거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이라크 한국산 전자기 표기로 이라크 국회의원 25표를 부정 양성시켰다. 결국 이제 뒤집어졌죠. 2018년 12월에는 콩고 부정선거 논란이 또 일어납니다. 콩고. 이 콩고에서는 유혈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선이 연기가 됩니다. 이 콩고 민주운동단체가 시위를 하는 모습이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콩고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출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이 지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중앙선관위는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판매를 했는가?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테스트를 충분히 기능을 검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020년 재작년이네요. 기르기스탄 부정선거로 여기서도 부정선거를 했는데 결국 문제가 되니 대통령이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면서 이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가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사임하고 다시 대통령 세우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산 전자기표 부정입니다. 자, 이런 한국산 전자기표기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대선도 치르고 총선도 하고 앞으로 2년 뒤에는 또 총선하겠죠. 지방선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현역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지나간 얘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 일단 A웹 한번 쳐보겠습니다. A웹. 부정선거를 수출하기 위한 국제기구. 근데 허울은 좋아요. 뭐 구발민주국가의 정치 그런 거를 선거를 선진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선거를 수출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그리고 말았습니다.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라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주도를 해서 이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발족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첫 발족식을 갖습니다. 이분은 대법관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인 건 아시죠?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을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을 해도 제대로 고발자 조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에요. 대한민국 판사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거기 최종 있다 보니 이 위원장은 대법관이에요. 이인복 대법관이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의장으로 났습니다. 2014년 일입니다. 이 중앙선관 세계선거기관 명칭을 보면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라고 한다. 그래서 줄여서 AWEB입니다. 2014년에 발표됐습니다. 전문을 보면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기관들 사이의 협력 강화, 민주적 문화를 보양, 참여적인 선거, 등등 좋은 말 잔뜩 써놨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대한민국 전자개표기를 판매하는 게 주 사업이 되어버렸죠. 목적을 보면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 등등 국제적으로 있는 등등 좋은 말 단어 많이 넣어놨습니다. 선거관리기관 관련 당사자들 간의 경험, 연구, 기술적 정보의 접근과 공유를 촉진한다? 어떤 기술? 대한민국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기술인데 매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자동으로 AWEB의 사무총장을 견직을 합니다. 그래서 김용이라는 분이 AWEB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미르 시스템과 함께 은행에 가서 ATM 돈 찾아보셨지요? 만원짜리 100만원 하면 100만원 똑같 나오잖아요. 혹시 만원짜리가 100장 안 나오고 97장 나오거나 2장 더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전자개표기는 그 ATM기를 국내에서 제일 많이 만든 회사가 만든 전자개표기인데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전자개표기. 중고등학교마다 쓰는 채점하는 기계 전부 다 만든 회사인데
왜 우리나라 전자기표기는 돌렸다고 하면 미분류표로 쏟아져 내느냐는 얘기죠. 미분류표라는 것은 지금도 대부분 잘 몰라요. 정상적으로 나온 표만 알지 옆으로 빠져나오는 표문치를 모르는 거예요. 참관했던 오늘 우리 노 선생님도 배우는데 내가 지난번 선거에 참관을 해봤어. 참관을 해봤는데 별 이상 없던데. 별 이상 없지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별 이상 없지요. 옆으로 쏟아져 나오는 미분류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미분류표가 사실은 오늘 이야기 말씀드린 핵심인데 아무튼 그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의 역할은 총회나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저 참 애매한 말이에요. 총회, 집행이사회가 제일 높은 자리 같으면 결정하면 끝났는데 그걸 결정하는 권한이 사무총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결정한 정책 집행하고 사업계획 작성하고 사무처무 감독하고 재원 마련하고 재정에 대한 감독.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은 자기가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국제포럼 대외 대표한다. 그래서 사무총장의 역할이 제일 막강합니다. 소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기구를 운영하는, 특히 선거 관련 업무를 운영하는 본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은 A외, 이외 외부 인사 또는 권력으로부터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이건 굉장히 무소불위적인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연회비,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처음 제안이 돼서 2013년에 사무처를 확보하고 2014년에 발족을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2012년에 18대 대선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18대 대선에서 대한민국 중선거 개표 전자개표기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노하우와 기술이 해외로 나갔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집행이사회들의 나라의 명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이사회들 어떤 나라를 들어보십시오. DR 콩고, 기니, 말라위, 소말리아, 튀니지,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팔레스타인, 대만, 우즈베키스탄, 보스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피지, 그다음 감사위원은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사모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그죠? 후발 민주 국가들은 그러니까 주로 우리 전자개표기를 매입해가기에 좋은 국가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해외에 판매한 대한민국 전자개표기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는 게 사실 문제가 되니까 국감에서 문제가 떠오릅니다. 개도국에 부정선거 수출하냐고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안타를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들 저 사실 잘 몰라요. 대한민국에서는 메이저 언론 조중로라는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 그 다음에 KBS, MBC처럼 방송, 메이저 언론 방송이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의 70%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가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국정감사 때 개도국에 부정선거 수출을 하냐라는 문제가 질타를 합니다. A웹에 대한 설명은 대학 고정도로 간략하게 했다는 부분들의 주제에서 생각합니다. 아무튼 A웹 사무총장은 결국은 검찰 조사까지 갔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해외에 판매하는 것마다 문제가 일어나니 심지어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이 자기가 사퇴를 하면서 A웹의 김용희 사무총장도 물러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감사를 벌여서 A웹을 비리를 찾아내고 이거를 검찰에 고발까지 합니다. 그거는 꼬리짜리. A웹을 중앙선관위가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해외에서 막 유혈사태가 나고 대통령 사임하는 일이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A웹은 물러나라고 사무처장이 물러나면서 A웹만이 잘못한 것처럼 항상 사실은 한통속이었어요. 중앙선관위가 만들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A웹의 문제는 선관위 문제고 선관위 문제는 A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A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A웹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밀 시스템하고 격하게 2020년 대선 분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
끝나고 한 달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 달이 될 때가 4월 9일이죠. 이틀 남겨둔 4월 7일 저는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데이터 결과를 보니 1000만 표나 남았는데 A 후보, B 후보의 비율이 전혀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거 보고 하나만으로도 저는 대선 무효 소송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데이터를 입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동서가 갈려있고 보수 진보 진영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해 있는 이 나라에서 1000만 표는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4천만 유권자 가운데 75% 투표하면 3천만이 투표하거든요. 3천도 조금 넘습니다.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나 표가 남았는데 득표율의 변화 없이 끝까지 간다? 존재할 수 없어요. 비교적으로. 왜냐하면 1%가 변수를 하는데 3만 표예요. 1%가. 0.1%가 3만 표예요. 1%는 30만 표입니다.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개표를 하는데 이 출렁증조차가 없다? 그게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문제제기를. 일단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TV상에 나오는 수치와 중앙선관위 공식 발표가 다른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선 무효 소송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개표 상황표를 주시오. 요구를 했더니 중앙선관위가 그런 거는 중앙선관위 갖고 있지 않다. 왜 개표 상황표가 필요하냐면요. 개표 상황표 가져왔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개표 상황표가 필요하냐면 현장에서 개표하고 난 결과가 바로바로 한 가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개표 상황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앙선관위까지는 안 올라가요. 지지를 안 합니다. 개표 상황표에 뭐가 있냐면 미분류표 데이터는 오로지 개표 상황표에만 있습니다. 이 취합한 데이터는 중앙선관위에 없습니다. 근데 미분류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중앙선관위가 우리는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에서 받아라. 전국의 선관위에 일일이 전부 정부공개 청구를 해서 석 달에 걸쳐서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엑셀에 집어넣고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 왜 국민을 해야 됩니까? 문제의 본질은 미분류표다. 이 미분류표에 대해서 제가 한장 드릴 테니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결과를 이 한 장에 기록을 하고 거기에 아래쪽에 사인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대표 결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제가 A, B, C 지금 거기도 보면 왼쪽 거 오른쪽 거 각각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이게 단원구에 외동입니까? 단원구 와동입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두 개입니다. 왼쪽 거는 그냥 기표 상황이고 오른쪽에는 제가 A, B, C 이렇게 표현해놨죠. A는 이 동에서 몇 사람이 투표를 해서 몇 사람이 투표 대상이었는데 몇 표가 했다는 기초적인 데이터고요. B는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토출돼서 나온 결과치가 B입니다. C는 전자개표기에서 토출되어 나오는데 그 옆에 밑으로 뭐가 나오냐면 미분류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자개표기로 후보 표가 나오고 여기 밑에 보면 중간에 두 번째 라인에 재확인이 필요한 재검표가 필요한 표가 옆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재검표가 필요한 표를 우리는 미분류표라고 부릅니다. 이 미분류표는 자,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보면 제가 보라색깔로 동그라미를 쳐서 옆으로 쭉 빠져나가죠. 미분류표가 56표라고 되어 있죠. 이 56표를 위에처럼 쭉 분류를 나눠줍니다. 손으로. 그러면 16, 23, 1, 3, 13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이 미분류표라는 것은 마치 후보들이 A, B, C, D 후보들 라인에서 전자개표기가 쏟아져 나올 때는 참관인들이, 선생님들이 참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막 나올 때 그 앞에 가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제대로 나오나. 이재명 라인에서 제대로 나오고 또 나오나 제대로 봅니다. 그런데 저 뒤에 미분류표라고 하는 코너에서 축축축축축 쌓이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무효표로 인식이 돼요. 무효표는 그쪽으로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그쪽으로 막 나옵니다. 얼마나 일격이 되어 있다면 56표가 나오네요. 이 56표를 어떻게 하느냐. 선관위, 이거는 분류가 안 됐으니까. 분류가 안 된 표를 선관위 직원이 와서 쭉 이거를 걷어서 갑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만 있는 공간에서 손으로 분류합니다. 손으로 분류해서 얹어준 결과가 거기에 16, 23, 1, 3, 13하고 나눠 손으로 적어서 끝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자, 보십시오. 전자개표기로 나온 거 보니 이재명 470표 받았네요. 윤석열 419표 받았죠. 그러면 재정결 이익은 여기는 제조 그렇죠. 민주당 시장 이건 액츄얼 사실 그대로입니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470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인근입니다. 이인근 후보가 419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60표 가까이 51표를 더 받았죠. 그런데 미분류표를 분류한 거 보니 16대 23으로 분류했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죠. 그죠? 이게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느 특정한 후보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전자개표기가 토출해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분류가 되지 않은 100표가 나왔다면 1000명의 비율을 보니 A와 B가 6대4더라 하면 미분류로 나온 표도 6대4로 분류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나와야 합리적이죠. 그런데 7대3으로 분류했다면 좀 이상하다. 그런데 대부분을 그렇게 분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대부분. 2012년 대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박근혜와 문재인의 표 비율은 6대4입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습니다. 60%가 박근혜입니다. 40%가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미분류 표들은 어떻게 분류됐을까요? 7대3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70대 30. 그때 그거를 문제 삼아서 제가 2014년도에 중앙선관위원장, 춘천시 선관위원장, 광주 선관위원장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지만 고발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춘천 선관위원장은 지방지청장입니다. 광주 선관위원장은 광주지청장, 현직 지청장들이 선관위장을 맡고 있으니 그와 관련된 어떤 소송을 해도 고발자 조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작을 천만에 요원이라는 사람. 지금 이 내용도 중앙선관위원장은 모릅니다. 저는 몰라 봐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전산으로 작업하는 사람들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다. 470대 419인데 왜 16대 23으로 국민의힘 당에다가 유리하게 미분류표를 분류했지? 표가 그렇게 나왔나 보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걸 다 모아놨더니 대부분을 그렇게 했더라 한다면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그러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울산, 마산은, 경주는 등등.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조군이 존재할 때 대조군이 어떤 지역들은 어떻게 분류가 됐더라 하는 대조군이 존재하면 우리는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것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사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선거 액츄얼한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상록구는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후보보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분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0.1% 이하였습니다. 0.1%. 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0.1%의 변수에 1000명이 있지만 그 일부에 나온 것도 완벽하게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오차는 존재하므로 제가 나름대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 허용치가 있듯이 0.1% 이하는 문제 삼지 않겠다. 즉 상록구는 정확하게 0.1입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데 단원구는 3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단원구는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토핑이라는 방식으로 울산, 중구, 마산도 이미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고발자 조사까지 제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는 세 번째입니다. 안산 단원구 선관위를 제가 고발하게 된다면 세 번째입니다.
울산도 맞아. 그건 0.5가 가요. 0.5라는 말이 뭐냐면요. 전자개표기로 나온 비율이 1대1이라면 미분류표도 1대1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율을 0.5%를 민주당 후보한테는 이재명 대선의 경우 이재명 후보한테는 마이너스를 주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플러스를 주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0.1만큼의 편차가 발생했다. 즉 100만 인구라면 100만 인구에 0.5, 0.5 하면 1% 차이가 나죠. 1%는 얼마니까? 만명 차이가 만 명. 100만 명 인구 도시에 0.5%씩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면 편차는 1이 발생합니다. 국회의원 여기 갈 사람 저리 보내면 두석 차이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미분류표를 수작업 분류하는 데서 모으면 그것이 뭐냐? 이삭축기라고 그래요. 이삭축기.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안산에서 시장선거에서 작지만 편차가 그 정도로 발생하는 것은 뭐냐? 이길 정도만 발생하면 되잖아요. 굳이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주목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길 만큼만 이삭축기 하면 되는데 딱 세 사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개표 상황도 제가 좀 설명드려주고 대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선하고 보고 일단 대선만 한번 쭉 볼게요. 그랬더니 서울 종로구는 마이너스 0.3%. 무슨 얘기냐면 48.7대 51.3으로 여기는 윤석열이 많이 받았네요. 대선. 그런데 미분류표는 43.8대 51.2로 분류를 합니다.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줍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전자개표기 나온 것과 미분류표를 하기 48.4대 51.6이 돼서 48.7 전자개표기 나온 것이 48.4로 끝났으니 마이너스 0.3, 윤석열에는 플러스 0.3, 결과적으로 0.6 차이가 나고요. 종로구, 중구 마이너스 0.3, 용산구 마이너스 0.3, 성동구, 동대문구 양 마이너스 0.2, 중남구 마이너스 0.2, 서울 대부분이 좀 큰 데들 나왔습니다. 금천구 54대 46으로 이재명이 이긴 것이죠. 그런데 49대 50으로 분류해서 마이너스 0.3 나왔고요. 금천구는 맞죠. 미분류표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72%입니다. 72%. 즉 1000장 중에서 720장이 미분류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72.7%가 어떻게 볼까요? 전국에서 1등은 어디냐면 의창구 80.9%입니다. 주민 1902명이 투표를 했는데 1538표가 미분류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계가 분류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계를 왜 쓰냐고 얘기하지. 영등포 0.1, 수파, 강남 0.0.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도시든 우리가 볼 때 어떤 도시든 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거나 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선거에 관심이 많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쪽은 굉장히 편차가 적습니다.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경기도만 하더라도 저쪽 여주, 뭐 이쪽 의정부 멀리 벗어날수록 편차가 커집니다. 0.45까지 나옵니다. 강남 서초는 0.0이죠. 여기는 거의 합리적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33대 67을 34대 65 정도로 분류를 했으니 강남 서초에서는 우리말로 제대로 장난치지 못했다라고 보십니다. 마포 0.1, 도동 그렇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를 보면 수원시는 모두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미분류표는 모두 졌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54대 45를 47대 52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4 본선 수원 여기서 나갔잖아요. 장안구 마이너스 0.5입니다. 52대 47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미분류표만큼은 45대 54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5, 팔달구 0.4, 영통구 0.2, 영통구가 조금 적었죠. 수원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안산에서 말씀드리지만 조만간 수원에서 수원도 대사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에 내 사람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수원에는 5사람, 물론 누굽니까 김진표 무소속이죠. 국회의장에서 5사람 다 민주당인데 앞으로 2년이 그 중에 절반 당수가 이런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있으니 2년 뒤에 알겠냔 말이에요. 자신들이 받은 표를 전자개표기는 이겼는데
미분류표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자리에 안 오잖아요. 여기 국회의원들. 고영이 나오는 대학 사무실에 가서 세월호 관련해서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브리핑하면서 끝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가 또 다시 민주당 원내대상으로 브리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원내에 대해서 실망입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이 현실을 들어야지. 미분류가 도대체 뭔데? 뭐? 전자개표기가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하도 옆으로 나온다? 왜 옆으로 나와? 아, 기계가 읽지 못한대. 그럴 수 있지. 기계가 읽지 못할 수도 있지. 손이 때가 묻거나, 두 개 찍히거나, 잘못 찍혔거나, 낙서를 했거나, 뭐 해가지고 옆으로 나온다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 거야? 라는 표시방법을 갖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많이 뽑아내느냐? 손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네. 선관위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어떤 기관인데? 선관위가 왜 해외에다가 저를 팔아가지고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외국의 대통령 사임하게 만들고 그거는 해도 되는데 국내에서 부정은 그렇게 안 하는 지고지순한 제가 하겠습니다. 안산시장 선거 재검표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재검표하면 결과 안 바꿉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부정하기에 딱 적합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선생님들 투표할 때 투표용지 1년 번호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는 투표용지에 1년 번호 없습니다. 왜 문제 제기를 안 하십니까? 버스표도 받으려면 1년 번호가 양쪽에 있고 극장표도 양쪽에다 1년 번호가 있는데 왜 투표하는 문제는 1년 번호가 없느냐? 누가 그래요? 이 1년 번호가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비밀 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천만에.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problem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1년 번호가 없으면 무더기표가 들어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재검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잘못된 표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표를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재검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경기도 성남 중원 0.4, 수정구 마이너스 0.4, 중원도 마이너스 0.4, 분당 마이너스 0.05, 분당은 조금 적죠. 0.05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43대 56을 41대 58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유리하게 준 거죠. 그래도 결과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는 경기도 안산시가 어떤 곳인데 대선입니다. 대선 단원 마이너스 0.4입니다. 이재명 56.6%, 윤석열 40.4%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았는데 50.7대 49.3%로 미분류표는 5대5로 분류를 했습니다. 56대 43을 5대5로 분류를 해서 마이너스 0.4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안산에서. 그러면 저만큼 모은 표는 전국을 모아서 이삭죽기만큼 윤석열 후보한테 플러스 역할을 했겠죠. 저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저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니 미분류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미분류표를 더해서 모으는 표보다 무효표 만드는 게 더 쉽죠. 그렇잖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갈 표를 무효표로 빼내가지고 무효표 처리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분류표보다 무효표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미분류표는 분석이라도 가능하지만 무효표는 분석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미분류표보다 무효표가 더 쉽다. 근데 무효표에 무작정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미분류표와 무효표 두 군데에서 이삭죽기한 내용들이 모아서 대선 최종 결과를 전자개표기로 나왔던 내용의 변수로 작용을 해서 대선 결과를 바꾼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다음은 무효조사죠. 상록구는 마이너스 1.1입니다. 대선 때도 상록구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지방선거도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상록구는 고발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안산단은 대선이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동구 0.7, 더 큽니다. 중구 0.6, 마이너스 0.6 이렇게 보여요. 47대 50이면 박빙이잖아요. 박빙을 4대 6으로 분류한 거죠. 박빙 지역을 미분류표로.
저는 지금 양품 설명 말씀드리면 미분류표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미분류표를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메커니즘이 왜 있는지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선관위 직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선관위 직원들은 도대체 어떤 보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지금 그 사람들을 해당 선관위원회에서 찾으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름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눠준 표에 보면 오른쪽 C칸에 제일 위에 사람 이름이 보였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딱 마킹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씨가 있죠. 왼쪽 거는 송씨고 오른쪽 거는 전씨입니다. 그 두 사람이 책임사무원입니다. 책임사무원은 이 미분류표를 분류한 당사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분류표 분류가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고발 대상의 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담당 계장, 사무국장, 그 다음에 바로 이 당사자, 책임사무원들을 고발장에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마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개표에 참여하는 대표 사무원들이 중국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에 책임 사무원으로 일을 합니다. 한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지난 총선 때도 했습니다. 개표 업무에 중국인이 해도 되는가? 개표 업무 중국인, 뭐 연변분들이겠죠. 검색하면 나옵니다. 뉴스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개표 사무원 가운데 중국 사람은 몇 명이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인지 자료를 내보라고 짧게 답변합니다. 저는 그 책임 사무원이라는 겁니다. 이 미분류표를 분류하고 여기다 기록한 이 당사자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특정 세력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정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짓을 제가 한 겁니다. 대전소구 0.1, 대덕구 0.5, 마이너스 0.5, 유성구 마이너스 0.4. 마산 학부모 회원부는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마산이 어떤 곳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했던 곳이 마산이고 제가 살고 있는 저 김해 지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마산은 제가 마산 학부모 고발을 했습니다. 마산 학부모 마이너스 0.5입니다. 마산은 기본적으로 35대 65정도, 33.2대 68.8로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거를 25대 70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25대 70으로 분류를 해서 자 이걸 이렇게 분류한 사람들의 뒤에 명단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표 이거 전국에서 다 모으면 이게 한 18,000장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 다 모으는데 석 달 걸렸습니다. 석 달 걸려서 이걸 전부 다 한 장 한 장 데이터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이 분류한 당사자들 이름까지 다 넣어서 그 사람들 데이터를 쫙 뽑으면은 누가 몇 장을 분류해서 얼마의 비율로 분류했는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압도적으로 자신이 16장을 분류를 했는데 16장 모두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준 사람들. 그 중에 두세 개라도 합리적으로 봐서는 고발 대상에서 다 뺐습니다. 제가. 거의 16건에 또는 12건, 15건 등등의 분류를 하면서 대부분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한 사람들은 전부 고발 대상으로 제가 공시했습니다. 마산 회원구 마이너스 0.2. 울산도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 때문에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현재 대기 발령이죠. 마산에서도 목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서에 왜 고발했느냐. 수사하시라고. 경찰국 신설 문제 가지고 목소리만 내지 말고 자 이거 드릴 테니 이거 수사해 보시라고 제가 떠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산 중부경찰서 가서 고발자 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마산 중부 마이너스 0.5입니다. 거기는 4대 6입니다. 울산은 40대 60, 40.4대 59.5인데 3대 7로 나눈 거예요.
강원도 2012년 강원도가 4대6인데 3대7로 분류한 거하고 똑같이 울산이 4대6인데 3대7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분류한 책임 사무원들을 좀 심각하게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해준 사람들은 전부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울산 남구 마이너스 0.1을 배제시켰습니다. 울산 북구 여기도 고발 대상, 동구 0.5, 울주군 0.5 전부 고발 대상이 되죠. 대구 광역시 보수 세력의 심장이죠. 여기는 이제 좀 적습니다. 문화 그쪽 마당이라서 그럴까요? 대구 서구 0.3, 대구 남구 0.3, 0.2, 0.4 수수 대구는 그렇습니다. 0.2. 대구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에 속하죠. 0.08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합리적으로 분류했다. 그나마 이런 21대 78을 18대 81로 편차적이긴 하지만 이걸 합리적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0.08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대구 달성구 0.4.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미분류표 분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호남, 위대한 호남 볼까요? 전주, 광주, 전남, 전북 여기 데이터 보십시오. 전라북도 0.05, 전라북도 전체입니다. 저기 해보십시오. 0.03, 0.09, 0.07 전부 소수점 두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가 1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호남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개표를 했을까요? 호남. 아무나 치고 86.26대 13.7하는 86대 14. 그런데 단원이 하면 86대 14. 미분류표도 똑같이 분류했네요. 결과도 86대 14. 호남은 왜 이렇게 정직할까요? 호남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아예 있는 그대로 개표를 하라고 했거나 지침을 어겼거나 지침도 있고 하지만 개표 사무원들이 안 했거나 왜 그럴까요? 호남은 전라북도 궁금하죠? 전라북도는 빨간색이니까 그래도 약간 이재명한테 불리하고 윤석열한테 마이너스 0.05 유리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5 플러스 0.5 아니다. 여기는 전라북도가 윤석열한테 약간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0.05. 전라남도는 이번에는 이재명한테 약간 유리하네. 플러스 0.05.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합치면 제로네요. 이렇게 조직하게 개표된 대표 대조군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이 사실이 다른 지역에 1% 이상, 2%, 3% 되는 곳에 미분류표 분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광주 나왔습니다. 광주 마이너스 0.03. 호남 전체를 봤을 때에 전라남북도는 제로 똔똔되고 광주가 마이너스 0.03이 약간 윤석열한테 조금 유리하게 갔네요. 어느 정도? 이 정도 갔네요. 86.4대 13.6이 84.7대 15.25 정도로 분류되는 수준 정도. 그러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이런 대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호남이에요. 위대한 호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중앙선관위원장은 설명을 해야지. 왜 호남은 이렇게 정직하게 개표가 되는데 다른 지역은 다 그 모양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대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 미분류표를 가지고. 호남은 전라남북도 마이너스 제로고, 결국은 평균값을 내면 마이너스 0.01.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행정법에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통계 원칙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대표군을 1000명을 모아서 1000명 중에서 무작위로 1000명에서 무작위로 100명을 떼내면 1000명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테지와 100명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테지가 유사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 원칙이죠. 행정법상에도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일반적 원리를 말하는데, 여기는
비례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평등의 원칙도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도 있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도 있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이 있는데 문제는 비례의 원칙. 이 비례의 원칙은 예를 들면 땅을 훔친 사람과 사람을 죽인 사람의 형량이 달라야 되는, 땅을 하나 훔친 사람과 3개 훔친 사람이 달라요. 등등의 이런 비례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비례한 판단,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존재하나요? 선거도 마찬가지라는 게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호남은 저렇게 정직하게 개표되는데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합당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비례 원칙이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안산시장 재검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요, 재검표가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랬죠. 안산시장 재검표는 전자개표 기에는 424표를 이뤘습니다. 제 후보가. 그런데 미분류표가 8,740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수작업을 했다는 거죠. 수작업을 했는데 미분류표가 3.6%가 나왔네요. 저 3.6%의 수준은 지난 대선에서 미분류표의 전국 평균이 5.7%입니다. 지난 대선에 미분류표가 전국 평균이 5.7%입니다. 그 말은 100장 중에 5.7표, 1000장 중에 57표가 미분류표로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하죠. 왜 1000장 중에 57표를 전자개표기가 인식을 못했다는 거야. 그럼 그 중에 무효표는 몇 표냐? 무효표는 0.14%가 되지 않습니다. 즉 100장 중에서 14장 정도만 무효표고 나머지는 다시 분류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손해에서 분류돼서 들어갈 수 있는 표가 왜 전자개표기에 인식 못하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됨에도 안 합니다. 그 결과는 뭔지합니까? 전국 평균이 5.7%라고 했죠. 대선에서. 전국 평균값 이상인 사람들을 다 모으면, 즉 미분류표가 5.7% 이상인 전체 지역의 통계를 내면 황당한 것은 전자개표 이상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입니다. 즉 미분류표가 많이 나온 목적은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미분류표를 많이 발생시키는 이유가 수작업으로 분류해서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한 목적, 그렇게 할 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목적, 경우에 따라서 미분류표를 끝까지 따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검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미분류표가 그렇게 빠져나와서 손으로 따로 분류한다는 사실 아셨던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국회에 있거나 의원실에 계시는 분들도 그 내용 보고 봅니다. 답답한 거. 미분류표 8,742표를 수작업을 했더니 재종길 후보는 플러스 2,480표인데 이민근 후보한테는 플러스 2,730을 줬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전자개표기로는 이겼는데 424표나 이겼는데 미분류표를 이렇게 부당하게 분류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증거가 있나? 검표를 해보니, 재검표를 해보니 맞더라는 거죠. 맞을 수밖에요. 저거 안 맞추면 선관위원장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근 후보의 동그라미 친표로 채워놓지 않고서 그대로 놔뒀다가 무슨 꼴 당한다고. 여기서 문제 생기면 전국 재검표해야 돼요. 전국의 선관위원장은 전국의 지청장들 수백 명이, 수십 명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재검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미분류표의 본질은 이쪽 후보의 갈 표를 이쪽 후보표에 집어넣어놓고 개표 발표하고 난 밤에 그 표의 일부를 대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관위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있는가? 선관위가 외국에 유혈사진하는 시스템을 팔아먹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선관위가 그런 거 해도 되는 조직입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표 받고 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A 후보한테 갈 표를 B 후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개수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무효표는 더 쉽지요. 그거 다 합쳐서 결과를 바꾸더라는 얘기예요. 결과가 바꾼 거예요.
말아야 하는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장난치기 너무 좋잖아요. 미분류표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 국민은 이렇게 10년 가까이 농락을 2012년에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전국 강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2014년 그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 나는 당일날 여수에서 제가 강의하고 서울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날은 토, 일요일 제외하고 한 달 중에 25일을 부정선거 강연을 하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정원이 나서서 PC방에 가서 댓글 쓰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돼가지고 지역마다 사회단체마다 노조마다 부정선거에 관한 강의 쇄도하고 막 그러고 있던 중에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싹 쓸어갔죠. 안산, 단원구, 오수동, 호수동 반대사 이 정도입니다. 안산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저런 식으로 사람 손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쫙 모았는데 아까 그랬죠. 이거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분류하는 짓을 왜 국민들이 해야 됩니까? 자, 그럼 석달 동안 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 안산 단원구 상록구 단원구만 봤습니다. 안산 단원구 상록구 56대 43, 57대 40입니다. 단원구 상록구. 대선에서는 압도적이었잖아요. 56대 43, 57대 42가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안산 시민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분류표는 50대 49, 54대 45로 마사지를 참 많이 했네요. 마사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상록구는 마이너스 0.1, 단원구는 마이너스 0.35. 그래서 단원구 0.35에 대해서 저는 말장을 제출할 것이다. 그 외의 경우도 볼까요? 수원도 보면 만만치 않죠. 54대 45를 47대 52로 분류를 했네요. 아이고, 여기는 수원은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전부 다 미분류표를 4대 5로 나눴어요. 그렇죠? 수원도 만만치 않잖아요. 수원의 국회의원은 좀 다릅니다. 제가 수원에 가서 이 강연을 하겠다는 이유가 저기 있습니다. 당신들, 배지 달고 있는 당신들, 2년 뒤 총선 이꼴 안 할까? 2년 뒤에 전자개표기에서 이기고 미분류표에서 져서 결과 쫙같이 떨어지고 그때 당해봐야 문제점은 안 되느냐. 여기는 초선원들이 많죠. 거기는 중진원들이 많습니다. 수원은. 그래서 수원을 제가 고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안함 세월호 때문에 제가 12년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제 시간을 다 소비를 했는데 왜 이 문제까지 제가 나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산, 상록구, 수원, 통구, 성남, 분당구, 수정구, 의정구, 부천, 평택, 고양도량구 등은 0.1 내지 0.2 수준인데 그 외에는 다 심각하죠. 심지어는 뭐가 있습니까? 0.4, 0.5 그 정도 되죠. 0.4, 0.5가 뭡니까? 양주, 동두천, 경기도에서 벗어난 쪽은 좀 심각하죠. 합천, 의왕, 남양주, 화성, 시흥, 기흥, 김포, 광주, 파주는 0.1, 0.2 수준으로 좀 나은데 빈차가 나은데 그 외의 지역 심각하죠. 0.66은 여주, 이천, 0.6은 양평 심각하죠. 보수선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전역이 빨간색인 이유는 경기도 전역이 보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유리하게 미분류표를 분류한 증거입니다. 뭘 더 이야기했죠? 2022 대선에 대한 대선 무효 소송의 자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도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미분류표 수자가 분류 결과는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 삭죽기를 해서 모아서 주었다. 단원구 마이너스 0.4, 0.45를 만드는 것을 자고 상록구 0.1, 안산시 평균, 경기도 평균. 경기도 평균은 51대 48이면
박빙이고 41대 53 정도로 분류를 했었던 겁니다. 2012년, 10년 전, 궁금하죠? 10년 전 안산하고 보겠습니다. 당원구, 상목구 보면 10년 전은 박근혜와 문재인이 45대 49로 이때도 문재인 후보가 많이 받았습니다. 45대 45.4대 49.8 그런데 미분류는 56대 44로 분류합니다. 52대 47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47대 57이었는데 그때도 10년 전에도 안산, 당원과 상목구는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를 해주네요. 이런 내용. 안산 당원구는 45.3대 49.3인데 이게 다른 후보들 표도 있기 때문에 100분, 이 두 사람 간의 100분위로 하면 47.6대 52.4입니다. 그거를 52.7대 42.3으로 미분류표를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하게 분류해 줌으로 인해서 47.8대 52.1로 만들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한테는 마이너스 0.2 손해를 보게 만들고 박근혜한테는 플러스 0.2가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상록구도 마이너스 0.2. 이게 10년 전입니다. 자, 그럼 그 중간은 어디 있을까? 그 중간에 있는 데서는 변수 없습니다. 왜냐? 이런 현상은 언제 가능하냐면 그 후보 간에 박빙일 때만 자꾸 합니다. 뭐 2014년 지난 총선, 지난 문재인 대선 때도 그런 부정이야. 그거 저쪽 그 국진당에서 많이 주장을 했죠. 제가 데이터 안 그려봤겠습니까? 정관이 바보 아니에요. 박빙일 때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만 작동합니다. 박빙이 아닌 압도적으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 시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없고 해봐야 자기들만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데이터가 10년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부활합니다. 2012년, 2022년 대표 대전원 호남 말씀드렸잖아요. 호남, 전라북도 소수점 둘째 자리인 걸 따져봐야만 될 정도. 전라북도, 광주 이 대표군, 이 대조군, 이 비교군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안산 신양선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무들. 그래서 안산 당원구에 송모 책임사무원이 분류한 내용. 송모 책임사무원이 분류한 내용이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이 송모 책임사무원은 고발 대상자입니다. 안산 당원구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분류하겠습니까? 재정빈 전 시장한테 불리하게 미분류표를 분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그러겠죠. 나는 있는 대로 사실 있는 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는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뭐 중국사람이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송모 책임 사무원이 분류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18 정도의 변수를 주도로 분류했기 때문에 고발 대상. 전자개표기로는 50.3대 49.6인데 미분류표를 송모 책임사무원이 42대 57로 분류하고 있어서 제 후보한테는 마이너스 0.17 마이너스를 줬고 이민근 후보한테는 플러스 0.17 이득을 줬다. 그 내용이 고발 내용입니다. 송모 이모 책임사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8대 51을 거의 4대 6 39.6대 60.8로 미분류표를 편중되게 분류하고 인해서 저렇게 0.73 제 후보한테는 손실을 주고 이 후보한테는 플러스를 줬다. 경찰 조사받아라. 전모 책임사무원 그리고 49.84대 50.16으로 바뀌는데 43대 57로 분류했으니 미분류표를 가지고 수장고 분류한 것으로 이 세 사람이 송모, 이모, 전모 이 세 책임사무원 손에서 안산시장의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고발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선거회장 그리고 선관위원장까지 함께 고발 대상입니다. 안산 상록구, 초록색으로 한 것은 안산 상록구는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 내후년 총선의 이 심각성을 과연 안산 시민 또는 당사자
이 지역에서 딱지 달고 국회의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직을 하고 있느냐. 이분, 저분, 그분. 이분들이 과연 이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전자기업에서 이기고 미불표에서 진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해서 손끝만큼이라도 지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장이 앞에서 다니는데, 전 시장이. 재종길 전 시장이 족보를 당할 때 이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도대체 뭘 했어요? 드러난 우리가 했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데이터도 발생하면 저한테 어느 누구도 자문을 구하거나 저한테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서 남서울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윤수경 전 수석을 찾아갔어요. 재종길 시장으로 막역하게 치닫아오더라고요. 이야기 좀 해주라고. 하다못해 재검표 하기 전에 자문이라도 한번 내보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연락 없더라고요. 그러니 뭐 시장 계속 할 수 있는 깡도 안 된다고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만 모두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손두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정부공개 청구를 해놓은 내용들이 맞습니다. 안산 지역 마이크로필름 지금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왜 민주당은 연구소도 없고 민주당에서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걸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지칩니다. 10년 전 지나니까. 경기도 안산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죠. 지선에서는 박근혜 역전패가 있어요. 수원은 겨우겨우 살았죠. 경기도지사도 겨우겨우 막판에서 역전승했죠. 수원시장도 막판에 박빙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그건 지금 상황이죠. 2년 뒤 경기도에 민주당 의원이 50명인데 수원에 5명이고 안산이 4명인데 반토막이라도 지킬 수 있으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이꼴로 간다면 전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져도 이렇게 진행하고서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당사자들마저 손놓고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 되죠. 프로그램. 경기도 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박관원, 김주표 등인데요. 시연 수원시장 역전했고 김동희 기사도 역전을 했고요. 기초단체장은 이미 경기도에서 22대 9, 2대 29에서 22대 9로 왕창 망했죠. 그죠? 경기 기초단체장 중에서 2명밖에 안 뺏겼었는데 29개를 갖고 있다가 이제 9명 쫄아들었죠. 앞으로 국회의원은 50대 8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50대 8이잖아요. 저기 그대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국회의원들하고 민주하고 멀티 투표 메커니즘, 투표용지 얼마나 좋아졌습니다. 선거하기 전부터.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1년번호도 없는데. 저거 출력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호주머니 넣고 가서 10장을 집어넣는다고 한들 손바닥 큰 사람 안에다가 5장, 6장 집어넣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증할 방법도 없고요. 투표용지 확보는 너무, 이거 선거있기 전부터 이거 인터넷에 떠 있는 겁니다. 테스트로 출력하고 있어요. 지역 선관위마다. 저거 그냥 쌓여 있습니다. 투표하러 간 사람은 옆에 빈정이 놔두고 있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표한 거 갖다 집어넣고 하나 빈정이 갖고 나온 사람도 가능한 메커니즘. 이렇게 몰표를 줘도 되는 메커니즘. 타 지역 관광버스 타고 가서 사전투표하는 거. 누구나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제시하고 검증할 방법이 이재명 지금 당대표 2012년 대선 부정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난 대선 18대 대선 나라 부정선거 투표도 수ገብ해야 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고 자신의 선거에서 자신이 지적했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이꼴을 당한 겁니다. 트위터도 말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지난 18대 대선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이야기했어요. 성남시장 시절에. 거기 옆에 있는 참모분들한테 계속 이번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는 지금 현재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관위와 민주 시스템은 동업자가 됩니다.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선관위 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다 보니
방법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왜 이 이슈를 제가 제기하는가? 소 키워야죠. 소 안 키울 건 아니잖아요. 소 키우려면. 이번 재선과 지사는 2024년 총선의 선행 학습입니다. 저 사람 갑니다. 이거 조용히 넘어가고요. 총선 때 이것도 써먹으면 되겠네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촬영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가족 촬영하신 분은 전 KBS PD님이셨습니다.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이 영상이 많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야 되니까 또 똑같은 장난을 다음 총선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개표상표도 미분류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왜 수장거를 하는가. 여기 2012년 18대 대선 때 춘천에서 미분류표가 49%면은 그 지역 주민 2,600명 나오는데 절반이 미분류표로 나왔다. 이번에는 갱신했죠. 전국 1등이 80%입니다. 2등이 70.7%고 2012년 18대 대선에 미분류표가 49% 나오고 춘천시 심사운동 33%가 나오고 춘천시 그래서 제가 춘천시 선거위원장 문제가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개표도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해버렸습니다. 사전에 미리 세팅한 데이터를. 그 문제 자료를 제가 가지고 고발을 했고 그 당시에 또 광주북구에도 18대 대선에 보면은 18대 대선은 6대4입니다. 6대4. 박근혜 60%, 문재인 40%. 59.5대 36이니까 6대4죠. 근데 미분류는 70.8대 29.1. 7대3으로 보겠습니다. 6대4를 7대3으로 보겠습니다. 저렇게 강원도에서 2차 투표를 했고 춘천도 마찬가지로 53.41을 6대3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강원도, 경기도 18대 대선의 경기도 단원구, 선거구 말씀드렸죠. 광주북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처럼 데이터를 나중에 조작을 하다 보니 개표 상황들을 뜯어고쳐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 몇 장 중에 30 몇 장의 개표 상황들을 하루가 지난 다음에 뜯어고치다 보니 위원장 도장을 새로 찍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응하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호남분이셨든지 응하지 않으셨든지 안 되겠다 싶어서 상원 직원이 위원장 도장을 위조를 합니다. 위조를 해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북구내에 2개 가만히 보니 인주가 많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니 최인규인이라는 도장과 최인규라는 도장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와 함께, 뉴시스 기자와 함께 탁 놓고 최인규 부장 판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판사님, 지난번 광주북구 선관위원장이셨지요? 네. 그럼 개표하실 때 도장 하나 가져가셨습니까? 2개 가져가셨습니까? 하나 가져갔더니 어느 도장입니까?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 도장입니까? 이 도장입니까? 이 도장이에요. 최인규. 현직 부장 판사. 그럼 이 도장은 뭡니까? 모르는 도장인데. 선관위 직원이 위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모르게 위원장님한테 보고들지도 않고 위원장님 도장을 파서 찍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뒤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팠다고 그러네요. 그럼 위조잖아요. 위원장님 승인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통화해서 지금 도장이 하나도 2개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감히 배밖에 났죠.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창원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창원지검에 고발한 이유는 제가 집이 김해이기 때문에 각각 하고 이문정 검사가 창원지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문정 검사님께서 이 사건을 수사해 주십시오라는 쪽지를 달아가지고 창원지검에 고발을 했죠. 이게 2014년 2월 4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춘천선관위원장, 광주선관위원장 세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발한 사람 조사관하고 끝났습니다. 저 조사도 안 해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춘천위원장은 지검장이고 광주위원장도 지검장이다 보니 그리고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청장이다 보니까
검찰도 판사나 검사나 다 이래저래 선거해야 돼요. 그죠? 이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문제가 선관위 문제가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문제를 제기를 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그냥 기가 세월이 걸고 기각되고 만다. AOM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업체를 띄고 외국에다 1,100백억 팔고 그 돈마다 유혈사태가 나고 부정선거가 나고 난리가 나도 사무총장은 무혐의 받았어요. 무혐의. 오죽하면 선관위가 물론 전 꼬리 자르기라고 합니다만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올해까지 한 당사자가 무혐의 받아요. 왜? 그 조직의 입장이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제 이름하고 인터넷으로 고발 기관 쳐도 제가 그동안 지난 10몇 년 동안 한 20건 가까이 고발한 것 같은데 없어요. 천안함도 세월호도 제가 고발장을 몇 장을 냈었는데 부정선거도 더 플랜 2017년 4월 20일 더 플랜이라는 프로그램 김원수 총수가 한 거 기억나시죠? 이 내용의 핵심이 2012년 분석한 제가 내용 전국적으로 4대 6으로 미분류표를 분류를 했다는 4대 6은 어떻게 됩니까? 40% 대 60%면 1.5배죠. 1.5배죠. 그죠? 미분류표 값이 1.5배를 더 많이 보수한테 유리하게 줬다는 것이 1.5배면 뭡니까? 1.5. 그죠? 그래서 K 값이 K 값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나섰잖아요. K 값이 1.5다, 1.5배다. 그 당시에 이제 더 플랜 2017년에 그것이 그대로 전개했잖아요. 국민들을 K값이 도대체 뭐야? 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 당시에 좀 어렵게 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민주당은 기본을 무시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잘못이 그 대가는 참 혹독하죠.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가서 새끼라는 말 안 했다는 것은 존중합니다. 새끼라는 말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린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존중하느냐? 외국 원수에 대해서 어떤 외국 기관에 대해서 새끼라고 말하는 새끼가 있다면 그거는 정치 못하게 해주죠. 그런 새끼는 정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걸 좀 존중합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2012년 투격표 부정 사건,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부정부패 세력을 말살하는 절의 기회를 우리는 갖고 있지만 진실을 밝히면 그렇지만 부정부패 세력을 살린 그 비굴함과 무능함, 문재인 그 무능하고 비굴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은 참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에는 불편한 진실을 돌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지금 그 지도자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똑같은 또 짝퉁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실합니다.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 대해서 소문도 아니죠. 나라에 대한 찾은 거지만 주권을 잃어먹고도 이름 줄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진짜 난감한 거예요.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민들. 아니 국회의원들 스스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무슨 주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짜 위대합니다. 2010년 이후로 제 데이터 분석에 하면 단 한 번도 수구 세력들한테 투표 더 많이 준 적 없습니다. 2010년 이후로. 그 뒤에 어떤 선거에서도 수구 세력들한테 표 적게 줬습니다. 결과가 뒤바뀐 것은 저 기가 막힌 시스템이 존재하겠고 촛불로 만들어진 2010년 이후 우리 국민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을 결코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집단이 존속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떻게? 심지어 어떻게 이런 집단이 집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영악함과 무모함과 그 배악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모르는 착한 게 아닙니다.
2014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재인 당시 낙선한 문재인 의원실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당사자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앞에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2012년 당시 개표의 문제에 대해서 2013년인가 의원실에 가서 발표했습니다. 문제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대안까지도 언론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결과는 이 모양을 만들고 수염 밀고 있죠. 나가라고 하시면 자, 그걸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오버가지고 네, 그러면 불 켜주시고 궁금하신 거 말씀해주세요. 아까 마이크로 필름을 논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중이네? 투표지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남겨야 되는데 아니 그게 찍은 게 있는 게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중앙선관위에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마사오 장교에 80.9%라는 물표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 투표 용지에 금이 있거나 잘못 기표했거나 뭐뭐 했거나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무효표로 배당할 수 있는 등등의 이유에 있을 때는 무효표로 분류된다는 물론적인 답변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1900명 주민들이 1902명이 투표를 해서 1538표가 미분여표로 쌓이는데 그게 전부 다 잘못 지켰거나 인수가 묻었거나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마이크로 필름을 보여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이크로 필름을 보면 정상적으로 빨간 인수가 딱 찍혀있는 표를 카운트하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분여표 발생시킨 거잖아요. 재정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저 7,400표의 미분류표에 대한 우리가 마이크로 필름으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미분류표로 가지 않아야 될 표들이 미분류로 갔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증거인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필름이 지금 찍은 게 있느냐 아니면 지금 찍으라는 얘기냐. 투표지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투표지를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 놓든지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 무효 소송은 제가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전국적으로 다 보존되고 있을 겁니다. 그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장 선거는 지금 재정의원 전 의원 측, 전 시장 측에서 이걸 종결했다고 생각하면 파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재정의 후보 측에서 지금이라도 투표용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하고 저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한다면 가서 쫙 좀 펴놓고 아니면 마이크로를 왜 이만큼 미분류표로 분류되지 않아야 될 표들이 미분류표로 가냐라고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지금 개수를 맞춰놓은 표들을 가지고 결과를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현재 시스템상에서 최소 한도로 우리가 지금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마이크로 필름 투표 원물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 투표지 원물을 좀 걸어줘. 지난번에 제 후보 측에서 투표지 원물을 넣고 제가 했을까니까 그때 이걸 확인했어요. 미분류표가 아니더라도 왜 미분류표로 나오게 했느냐는 왜 안 되지 말이지. 몰랐으니까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전자개표기가 멀쩡하게 한가운데 빨갛게 노랗게 찍는 걸 분류를 못했다는 건 의미가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전자개표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전화를 물어봤어요. 미분류표에 안 그래도 이 미분류표들이 가서 조금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면 지금 2012년 대선 또
2022년 대선 그 사이에 2017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박빙인 선거에서만 아니, 그 대주군을 아까 이제 영남 호남만 이제 딱 이해가 돼요. 그러면 또 대주군을 시기적으로 2022년 대선하고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을 대주군에서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 설정이 2017년 대선에서는 또 미블 왜 그거를 갖다가 지금 분석을 안 했느냐면은 이 후보들의 편차가 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전부 다 수집하려고 석가공원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저쪽 보수 진영에서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배추 입대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리뷰를 해보니 그건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진행을 지키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물류표가 거기도 지금 보니까 호남은 이제 이재명이가 유일하게 나온 적이 있고 저기 윤석열이 유일하게 나온 적이 0점 몇 소를 해서 고차 법인에서 이거 했는데 아니 영남이나 경기도는 전부 다 윤석열로만 다 되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2017년 대선에서도 노론이 양상이 그대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그때는 지금과 다르냐 이걸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저의 분석에 의하면 박빙인 구도에서는 미분류표를 분석을 했을 때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박빙이 아닌 상태에서는 선관위가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제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선생님께서 2017년 대선에 전국의 그 데이터를 전부 입수해 주시는 분들은 그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앙선관위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맞죠? 그런 뜻이 아니죠. 중앙선관위 공식 데이터에는 물리표 데이터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하려면 국민 개인이 전국의 선관위에다가 정보공개 정보에서 다 입수를 해야 됩니다. 2017년은 요걸 해도 없겠죠. 다 없애버렸겠죠. 선관위가. 그런데 다만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의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박빙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동영 때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반품하기였기 때문에 그때 미분류표 구매한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명박하고 정동영 대선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불안감 하나는 신소를 한 거죠. 예? 신소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공시적으로는 어뢰에서 격투자가 되잖아요. 그 항소심 판결이 항소심은 이제 1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제 34개 항목 가운데 32개는 유죄, 2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를 하면서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어요. 재판부가. 근데 항소심에서는 전원 전체 무죄를 판결을 하면서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단 어뢰의 하얀 흡착물질 있죠. 어뢰 하얀 물질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게 폭발의 존재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의 S자 끼워진 부분 이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좌초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던 폭발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펠러 이어진 것도 좌초에 주장하는 내용을 상당히 큰 재판부가 존중해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상 좌초 폭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재수사하라는 의미를 남겨뒀지만 다만 그 판결 내용에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1심을 그대로 두고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종 판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저도 그렇지만 분당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생존자도 그렇고 모두에 대해서 골고루 면죄부를 준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 사건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가 존재합니다.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발밑에서 모래가 터져서 배가 반토막이 나는데 벽체가 뜯겨져 나가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저는 다 살아 계신 분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 중에서 두 분은 자느라고 문재인 선생님이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래가 터졌다는 거. 그 자체가 정도라고 보고 여기서 시간의 문제지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결국 내면 오하네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의 1년으로 어떤 그 계속 구하나요? 교육의 1년으로 어떤 옛날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비상을 때도 저도 왜냐면 제가 2009년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제가 한 3~5년 동안 투표를 못하는 일이 발생돼서 내가 꽂히게 됐지만, 왜냐면 제가 매체를 운영하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있으면 삭제하고 난리를 치고 전화기가. 그래서 제가 삭제 못하겠다. 개인이 쓴 글을 어느 후보한테 누구를 따져서 그걸 삭제하라는 얘기는 언론에 대한 그거다 해서 제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 비율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걸 삭제하라고 하면 더 잘 보이게 비치겠다. 이명박 당선된 2007년 12월 19일 그 다음날 22일 날 저를 고발을 했어요. 선관위가. 그래가지고 유죄를 받아가지고 5년 동안 피선거권 바깥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투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출연을 했죠. 과연 1년보다 언제 사라졌는지는 아무리 데이터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짐으로 인해서 온갖 부정한 행위가 발생해도 검증할 수 있는 원천적인 수단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니요, 잘 들었는데요. 강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 선거가 180승이나 대승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걔들이 이제 박빙을 깨만 이런 장난들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는 됩니까? 아주 180석하고 무슨 관련이죠? 180석은 지난 총선 이야기. 그러니까 총선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예제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연구를 해봐도 그렇게 합당하게 제가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연디 총선에서 물론 뭐 국민들의 지지에 따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전자개표에서는 이기고 유불리표에서 패배하는 이것이 더 확대된다고 하면 총선에도 결과가 미칠 수가 있죠. 강사님 마음은 걔들이 예수 선거때만 좀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기본적으로 국민 다수가 어느 쪽에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방식으로 변수를 줄 수 있는 게 몇 프로일까라는 부분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박빙인 상황일수록 작업하기가 편하다는 구매가 잘 되잖아요. 약간의 변수만으로 특히 안산시장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의 책임사 모임이 미분류표 조건의 손을 공동으로 시장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과정에 투명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말을 들으면서 카톡으로 대통령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보냈더니 이제서 보면 저러고 있으면 챙겨주면 고맙겠네 그런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책임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좀 하십시오. 나중에 대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 말씀은 안산 시정 승리를 가지고 끝나지 않았다. 그쪽에서만 지고 있으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제일 먼저 재정기를 전 시장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촬영본, 투표지에 대한 촬영본이든
나이트로 필름이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유일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라도 있으면 미분류표가 왜 7,000표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분류표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자기들만의 수작업으로 임의 분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굉장히 유효하죠. 그렇잖아요. 명백하게 무효표라면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왜 멀쩡한 표를 미분류로 보내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미분류를 참관인이 있는 곳에서 정당하게 분류를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공부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니잖아. 그럼 그러한 목적으로 미분류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의제기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거는 호남이라는 대표 대조군이 있듯이 그와 다른 곳에 대한 문제제기가 힘을 얻는 이유는 대조군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미분류표를 왜 참관인이 없는 데서 하죠? 예? 미분류표를 개표할 때. 예. 참관인 또는 민주당이 잘못이 큽니다. 예? 민주당은 잘못이 커요. 민주당이 참관인들에 대한 교육 제대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관인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참관인들은 대부분 보면은 후보들 진영에서 따라가거나 일반 시민들 가운데 자기 심리 청구를 해서 가거나 등등인데요. 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관인들에 대해서는 참관인들이 적절히 참관할 수 있도록 1 내지 2m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 내지 2m 거리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A 후보, B 후보, C 후보를 바라보는데 물리적으로 참관인 수가 여기저기 있는 전자개표기 다 커버 못하는 건 아십니까? 혹시?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표 제대로 잘 나온다 바쁜데 무효표처럼 나오는 표가 옆에 있다는 존재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가 개념했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고 참관인들도 미분류표가 나와서 수작업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비극입니다. 그러면 그 개표 과정에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에 바꿔치기? 사후죠, 사후. 개표 때는 이 제가 아까 한 장 드렸잖아요. 이분은 이 송모 책임사무는 이 전자개표기가 몇 시에 나왔냐면 23시 50분에 전자개표기가 나왔습니다. 23시 50분에 전자개표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전자개표기에 나온 것과 미분류표가 나왔으면 이 미분류표 56표를 가지고 이 송모 책임사무는 자기 공간에 가서 나눴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제후반은 16쪽 뒤에는 23쪽 쭉쭉 적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류한 대부분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를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숫자대로 분류돼서 묶음이 되겠죠. 투표용지가. 이것이 문제가 안 되려고 그러면 그날의 밤이든 그 다음날 맞춰놔야 되지요. 이 맞춰놔야 된다는 것까지 전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맞춰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름 석자 쓴 사람이 임의로 분류하는 행위는 불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기가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묵인 또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 아니면 그렇게 했다는 공동적인 그들만의 무건적인 합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아까 우리 대조문에서 말했듯이 호남에 아무 문제 없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일반적인 우리가 통계 원칙이나 상식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경기도 전역 보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분류하는 전 행위가 입증되다 보면 표를 사후에 맞춰놓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모든 그 개표소에서 딱 저런 짜맞춰진 게 다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못한다고. 전산과 관련된, 인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얘가 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참관인들이 다 가서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참관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작업으로 가서 하는 것을 참관인들 중에 본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분류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가서 분류하고 결과를 적고
분류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대로. 제가 왜 처음부터 한국산 전자기표기를 검색해보라고 했냐면 그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게 국가기관이 대회에다가 그 상식 밖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무슨 그러니까 미분류 투표용지도 개표 선관위원들이 개표 민주표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표가 별도로 후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노출되고 그걸 순간에 직원이 가지고 가서 임의로 분류한다는 사실 처음 알았죠. 아니 재정계 후보가 그 미분류 때문에 역전됐던 걸 알고 재개표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뒤집혔다. 거기에서 뒤집혔다. 그래서 한번 다시 개표하고자. 그래서 그 재검표라는 것이 원부를 보는 것만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부를 봤잖아요. 그럼 원부를 보면 문제가 없죠. 왜 원부를 맞춰놨어요? 맞춰볼 수밖에 없죠. 맞춰놓으면 바꿔쳤다. 어느 선관위원장이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전부 재검표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판단의 문제는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내에서 이것이 최선입니다. 네. 판단의 문제는 각자의 저기요. 여기 표에 오늘 촬영한 게 컴퓨터인지 유튜브에 지금 언제 올라가요? 무효 투표는 컴퓨터인지 유튜브에 언제쯤 올라가죠? 작업해야지. 편집하실 거예요? 며칠 걸려요? 오른쪽 거는 13이고 딴 일이 많은 며칠 걸리고. 마흔 중에 열정이 무효표, 예, 56장 중에 13표가 무효표고 예. 나머지는 이렇게 분류했는데 근데 그러면 그 대부분이 멀쩡한 거는 이제 저기 전자 개표가 인식을 못한 거는 뭐 이유가 있는 거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얘들한테. 그래서 정보 요청을 했죠. 한이 답변이 인주가 잘못 찍혔다거나 두 사람을 찍었다거나 등등의 원론적인 답변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그럼 그걸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크로 필름을 전부 다 확보해가지고 이 멀쩡한 표가 왜 미분류가 나왔냐고 따지는 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금 개표할 때 개표 종사원이 있잖아요. 아까 창간이는 내가 창간을 해봤지만 그 예전에 그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표 종사원이 누구는 그 투표하고 사무원, 책임 사무원, 송기전 얘네들이 지금 이거 하야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데 그 중에는 중국 사람도 있고요. 중국 사람이 우리 개표 사무원으로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만나서 성관이의 답변을 문제를 까보시더니 중국 사람이 더 객관적이고 더 중립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관이 공식 답변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중국 사람이 개표 사무로 있다는 걸 모를걸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에 중국 사람이 몇 사람이 개표에 참여했는지 밝혀달라고 조건을 제공했어요. 가진 사람에 한해서 개표 사무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국적이 없습니다. 법에. 개표 사무원 요건에 법에 국적이 없습니다. 하나는 저 불합리하다. 어떻게 특정 정당 특정인들한테 유일하게 그거 짜졌을까 하는 건 우리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부동한 방법에 사람을 손대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경찰에다 똑같은 말씀을 경찰 수사가 하는데 확인 좀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난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놓고 보니 이건 도대체 답을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건 수사의 영역. 그래서 제가 자, 좀